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당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과반이 넘었죠. 네, 60%가 넘었어요. 63% 정도인데, 예. 그 당초 예상은 결선을 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뭐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쪽에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결선 가면 잘해주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죠. 생각보다 친윤의 결집력이 굉장히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원들의 비판적인 것도 상당히 확인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게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변화가 없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굉장히 당 내에서 철회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취임과 동시에 윤한 갈등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3년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 3년이 남아있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 마음대로 하는 걸 용인할 거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상 두 분 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칼제비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 칼잡이들의 그 칼싸움이 어떻게 될지 그런 관심도 좀 보여져요. 싸움 날 것이다. 자, 현근택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22일 날 월요일 날이죠. 저녁에 이제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옆방에 막 사람들이 우구를 하더라고요. 봤더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의원이 모인 거예요. 삼자가요? 삼자가 회동하고. 비한 삼자. 언론에도 났어요. 그래서 막 기자들 왔다 갔다 하던데 결국은 아마 발표 전날 삼자 회동을 했다는 거는 결선에 갔을 때 우리 좀 잘해보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뭔가 뭐 도모를 했던 것 같은데 셋이 합쳐도 뭐 37%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결선 갈 거를 염두에 뒀던 건 완전히 깨진 거죠. 근데 아마 한동훈 후보가 된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뭐 대통령 지금 인기가 없고 임기 중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다들 이제 차기 권력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검사 대 검사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뭐 새로운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은 어찌 보면 약간 올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됐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인물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좀 차기 권력을 선택한 거 아닌가. 벌써요? 그렇죠. 벌써 선택한 왜냐면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렇죠. 왜냐면 TK의 변화를 가장 깊게 봤는데 TK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광주 전남도 보면 항상 전략적 판단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차기를 어떻게 하면 집권할 수 있느냐 요거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지금 지지율 1위이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냐 이제 이런 데서 좀 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뭐 벌써 차기 윤한 갈등 얘기하셨고 차기 지도자도 대권 후보도 벌써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거 너무 나간 거예요. 아직 3년 남아가지고.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김무성 대표가 한참 잘 나가다가 10몇 프로 받고 마이너스 15% 막 했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3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전당대회에서 차기는 별로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최고위원도 눈에 띕니다. 4명의 최고 또 1명의 청년 최고 그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됐는데 최고위원 뽑히는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친한파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장동혁 그 최고위원하고 수석 최고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진정호 청년 최고위원 그 정도 같아요. 나머지 김재원, 인요한, 김민정 이분은 친한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최고위원 구도로는 그 친윤이 3명, 친한이 2명 이런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 지도부 구성에 그 9명일 거예요 아마.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명 하면 6명이죠. 그다음에 원내대표, 1명,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 1명. 그러면 9명이 되는데
지금 다수파가 어딜 거냐 이걸 보면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사실은 원내대표도 있고 원내대표하고 지금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는 선출직이니까 못 바꿀 거고 정책위 의장이 의원총회 추인을 받긴 합니다만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위 의장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9명 중에 누가 5명이 될 거냐, 친한이 5명이냐, 친윤이 5명이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때 한동훈 원팀으로 박정훈 의원이 이제 도전했는데 박정훈 의원이 표수로는 4위였는데 여성 그 김민전 의원한테 밀린 팀이죠.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여성 이건 있어요. 여성 우선이 있는데 사실은 만약에 됐으면은 이제 박정훈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제 5명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정책위 의장 안 하도 상관없게. 저는 근데 정책위 의장을 말씀처럼 뭐 쉽게 못 바꿀 원내대표 저는 바꿀 것 같아요. 바꿀 것 같다. 한동훈 팀 대표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잖아요. 알고 그다음에 권력의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본도 어쨌든 뭐 그동안에 검사들이 보통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하게 자기 사람으로 바꾸기 힘들겠지만 결국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뭐 의총에서 추인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약간 중립적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사람으로. 그래야만이 왜냐면 지금 딱 이제 4대4 구도인데 정책위 의장이 어디로 가냐 따라 가지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교체를 시도할 거다. 왜냐면 교체를 안 하면 그 다른 원내대표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 확실하잖아요.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편을 안 듣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원내일은 원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원외니까 나는 나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책위 의장은 자기 좀 가까운 사람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때 뭐 계셨지만 조수진 뭐 누구였나요? 정미경 뭐 이런 분들 또 배현진 뭐 최고위 할 때마다 막 딴소리 그런 목소리 때문에 아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번 최고위도 간단치 않아요. 지금 이게 좀 인요한 인요한은 원희룡하고 한 팀이었던 것 같고 또 김민전 최고위원 또 지금 나경원이었나요? 뭐 하여튼 지금 보면 좀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나경원 후보랑 한 팀으로 했던 것 같은데 목소리 다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는 겁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재원, 인효환, 김민전 뭐 이런 분들인데요. 짱짱한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내 대표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원내대표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원내 잘 안 따라줄 거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시간이 많아요. 이 많은 시간을 촘촘히 일정을 어떻게 잘 소화할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대표가 움직이면 언론에 뭔가 소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언론에 소개될 만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정치 신인이 과연 집권당의 임기 후반기 선거가 없어요. 또. 선거가 2년간 없거든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선거가 있으면 당대표한테 힘이 쏠리게 돼 있거든요. 선거를 하면서 당대표한테 뭔가 몰릴 수 있는데 그것도 없네요. 그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표를 하기가 큰 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당내 상황도 지금 전당대회가 거의 분당대회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난제고요. 그런 숙제들이 많은 당대표가 됐어요. 지금 전당대회가 분당대회 그리고 상처와 아픔만 남긴 대회였다. 맞습니다. 발라드 가사 같기도 한데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원희룡 후보죠. 원희룡 전 장관. 개인적으로 생각이 아니건 아니죠. 고등학교 선배기다. 근데 원희룡 후보 같아요. 원희룡 후보. 그렇죠. 왜냐하면 원외고 일단 그다음에 본인이 뭐 출마를 처음부터 뭐 하려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윤 대통령 윤심 그걸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윤심 나에게 있다고 나온 건데 근데 뭐 정치인이 항상 선택을 하는데
잘못 선택한 거죠. 윤심이 지금 기울어지가는 해고 어찌 보면 이제 다음에 뜰을 해가 누구냐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기울어지는 어찌 보면 동아줄을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잘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지방선거 나오거나 보궐선거는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물론 대표가 지금 말씀처럼 공천권은 당장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서히 변해가고 있단 말이죠. 윤심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기대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심에 기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역이기도 하고 본인의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뭐 낙마한다든지 뭔가 잘못됐을 때는 본인 힘으로 또 뭐 자기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힘이 아니라 뭔가 기대려고 했던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 설사 낙마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 원희룡 후보한테는 다시 기회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가장 피해봤고 가장 상처입었다라고 현근택 우리 변호사님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희룡 그 이제 전 장관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또 입각을 한다든지. 정무장관이 신설이 돼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살짝 비껴서야 되는데 서야 된다. 비껴서야 되는데 그냥 비껴서 있기는 뭐하니 예를 들면 대사 같은 걸로 외국을 나가셔서 한 2년 정도 그 현실 정치에서부터 멀어지는 것도 방법인데 과연 그런 길을 택할지 의문인데요. 원희룡 장관은 내상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나경원 의원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나출마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계속 전당대회, 뭐 서울시장 계속 나왔었어요. 출마를 했는데 한 번 당선이 안 됐어요.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대부분. 자꾸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번에 나경원 그 의원이 그 얻은 그 득표나 성적이 만족할 만하냐. 그러니까 등수도 2등도 아니고 그다음에 득표도 한 15%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나경원 대표가 당내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전에 전당대회 국민의힘 하고 우리 또 김철근 총장님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랑 같이 했었으니까 이번 전당대회하고 좀 달리 보이는 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라든지 눈에 띄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는 야당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위에 없었어요. 없었고 그야말로 당의 비전과 전략 어떻게 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정당이 될 거냐라는 것을 마음껏 보여줬던 전당대회였다면 돌풍도 불고 뭐 이랬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근데 그런 거였다면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이 있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대통령과 한 20년 같이 생활해왔던 검사 출신의 그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유력 후보였고 이분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냐 없냐 이게 약속대련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사와의 어떤 문자 그다음에 댓글팀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전당대회였다. 그래서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통합해 나갈 수 있을런지 그 리더십이 상당히 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그런 리더십이 있는지 상처와 아픔만 남긴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번 전당대회 초미의 관심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부분이었어요. 한동훈 대표란 말이 잘 이제 안 나오네. 한동훈 대표. 이제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대표입니다. 대표가 사실은 약간 절묘하게 줄타기를 한 건데 그래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마 8대2 구도잖아요. 그렇죠. 당원 8, 민심 2였고 아마 이준석 대표가 될 때는 5대5 구도였던 것 같아요. 5대5가 맞죠 그때? 7대3. 그때 7대3이었어요? 그때도 당원이 7이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당원들의 그 지지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하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유시민 작가가 왜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침팬지 폴리틱스. 저도 그래서 유시민 게 봤거든요. 거기 보면 이게 우두머리가 교체되는 과정의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예요.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결국 최종적인 딱 승패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나는데 예전에는 이제 턱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잖아요. 서천 화재 현장에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네. 꼿꼿하게 안 숙이더라고. 약간 살짝 애매하게. 근데 숙이긴 숙였어요. 느낌다. 숙인 예. 약간 숙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맞설만해 이 정도거든요. 이게 수평은 아니죠. 대통령이 지금 위에 있는데 약간 이제 도전하는 정도의 자세이긴 하지만 아마 한동훈 지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앞으로 그게 더 문제겠죠. 그게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원외고, 그다음 본인은 뭐 하겠다고 하겠지만 원내에서 뭐 추경호 대표가 뭐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아니면 이건 뭐 좀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권력의 목표가 이제 결국은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뭐 공천권 행사할 것도 아니고 네. 본인 일단 생존이 우선이에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 예. 이준석 대표처럼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저는 타협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했는데 같이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전당대회 어제 왔던 모습. 근데 왔다가 인사도 인사지만 조금 빨리 자리를 떴어요. 보통 다 대통령들은 와서 축사하고 가는 거죠. 예. 통상의 관례 비슷한 겁니까? 비춰서 뭐 특이한 점은 별로 없었던 네. 것 같고요. 문제는 오늘 어제 끝나고 네.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했다고 네. 한동훈 대표가 밝혔어요. 네, 통화했고 그다음에 오늘 만찬을 한다는 거예요. 만찬을 하면 보통 신임 지도부만 불러서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만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를 들면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바로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사거든요. 보통 비서실장, 대변인, 사무총장 그치. 이 정도는 인사를 하고 그 신임 지도부를 불러서 힘을 실어주는 게 보통의 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만찬을 해요. 근데 전 현직 지도부와 낙선자 떨어진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출마자들 전원을 불러요. 그러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대략 한 30명 남짓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분들을 같이 만찬한다. 이건 신임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만찬이 아니고 그냥 안 할 수 없는 통과 의례 비슷하게 안 할 수 없는 그냥 상견례 이런 식의 것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모양 자체가 되게 웃기다고 봐요. 바로 다음 날 그다음에 전현직 지도부 낙선자까지 포함된 출마자 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메시지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결국은 원어브 됩니다. 당신은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수많은 당직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당대표지만 너는 한 명이다. 그치, 당대표 별거 아니야. 당직자는 언제든지 바뀌고 우리는 이렇게 비대위원장도 전직도 있고 있어서 뭐 당대표 됐다고 크게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먼저 나간 것도 이거죠. 보통은 아마 결과 발표 보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지. 근데 아마 먼저 나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내가 축하해주기 싫거나 아니면 그 발표했을 때 기자들이나 카메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 비출 거란 말이죠. 그때 이분이 또 표정을 잘 못 인상이 드러날까 인상이 약간 썩소를 지을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싫으니까 나가버린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메시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환영한다든지 뭐 잘해보다든지 그런 거 보면은 썩 탐탁치는 않은 거죠. 원하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거죠. 그래도 의례적으로라도 뭐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지 싶은데.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또 민주당 전당대회가 하는데 당대표 선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서는 또 90%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말은 거기는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무슨 공산당 선거도 아니고 이 정도 그립감이 있고 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알겠습니다. 안 나와도 되는 건데 나와갖고 일극 체제가 완성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꼭 그게 확인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로 넘어가요. 네. 당대표 얘기가 저희가 준비가 좀 이따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민주당 쪽은 최고위원 선거가 아주 관심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정봉주 후보가 원외인데요. 유일한 원외인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지금 사실은 참... 말씀처럼 네. 당대표 선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네.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든 선거의 관심은 약간 의외의 인물이 나오거나 이럴 때 관심이 제일 그쵸? 많거든요. 네. 정봉주 아시겠지만 원외고. 원해줍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제주에서부터 1등을 했어요. 거의 20% 육박 19% 이상인데 2위하고 그러니까 차이 많이 납니다. 지금 4군데 5군데 정도 했는데 네. 계속 1위예요. 예, 예. 지지율도 거의 2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2등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의외의 결과로 보는데 사실은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했던.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방송 어디 언론에 인터뷰 유튜브 나가서 예. 1등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최고위원들이 대부분들은 다른 분들은 내가 뭐 이재명 대표하고 친해, 뭐 이재명 대표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걸로 다 하고 있거든요. 친명이다, 내가 친명이다, 네. 이재명 픽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7분 다 그래요. 네. 근데 정봉주 후보만 나는 거래가 싸울 거다. 그리고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정봉주 후보는 내는 옛날에 싸웠다. 구속도 네. 됐었다 이러면서 옛날에 감옥에 있던 사진 딱 넣었어요. 감옥 사진요? 이거는 이제 MB 때 감옥 사진. MB 때 감옥 사진. 과거에 입증된 거예요. 다른 후보들은 앞으로 잘하겠다. 네. 앞으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잘 싸웠다. 나 이게 실증했다. 라는 것과 앞으로 잘하겠다. 잘 싸우겠다는 거는 다르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야당은 집권 세력과 얼마나 잘 싸우느냐 이걸로 평가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면 원외 인사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다. 전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정봉주에 대한 동정심. 동정심. 네. 그동안 원외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천을 받았는데 네. 받았어요. 예. 경선 통과했는데 강부 받은 건 아니고 경선은 이겼죠. 예. 근데 공천이 취소된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당내 선거는요. 역시 강경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입장이 확실하다. 정봉주 후보가 가장 강경파일 거예요. 탄핵을 주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런데 가장 반응을 잘하는 게 민주당의 강경파들이죠. 사실은 당내 선거는 강경파에게 소구하는 것,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게 가장 득표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본선이 아니잖아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봉주가 1등을 끝까지 하지 않을까. 끝까지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끝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뭐 김민석 후보라든지 뭐 쟁쟁하잖아요. 그렇죠. 뭐 전현희, 뭐 한준호, 이현주, 김병주 뭐 등등인데. 이른바 명픽 후보들 이분들이 별로 좀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김민석 의원이죠. 김민석 의원이 제가 잘 4위인가 그러니까요. 지금 턱걸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명픽이 이재명 대표가 그 차에 태워서 인터뷰하고 또 가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래서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한마디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사실은 많이 남았어요. 아직. 왜냐면 지금 민주당의 지금 최고 물론 이 호남이 한 33% 정도 되고 당원 비율이 그다음에 수도권이 한 42%라서 70%가 넘거든요. 수도권 호남이. 그러니까 결국은 호남에서 누가 선택받느냐고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당 입장은. 그 국민의힘이 TK에서 누가 지도받는 것처럼. 근데 이번 주 아마 부산 경남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분수령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부산 약간 밴드웨건 효과는 있어요 원래. 왜냐하면 초기에 딱 잡으면 그 다음에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한테 지금 비판받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1번 일단 원해라는 비판이 좀 있고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강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 자체가 강경 이미지다. 그다음에 약간 과거의 뭐 막말이라든지 개인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근데 전당대회의 이슈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정봉주 후보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정봉주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정봉주를 지지하거나 욕으로 날리고 있거든요. 저 국민의힘이 한동훈이냐 아니냐처럼 여기 최고위원 선거는 정봉주냐 아니냐 이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막 그 정봉주 비판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정봉주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봉주 된다 안 된다로 가는 거라서 이게 정봉주 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도예요. 오히려 언론에서 비판하고 관심 가져주고 오히려 정봉주 되겠냐 안 되겠냐. 당내에 사실은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뭐 물론 항상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원내가 되겠냐, 강경하다 이런 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낙검수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강경파 아니냐, 뭐 근데 정청래 의원도 잘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내에서는 이제 거부감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뭐 강경파냐 아니면 막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도 또 아픔이 많은 분이라 아까 네. 말씀처럼 여러 번 이제 낙마된 경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뭐 변화의 계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소구력은 좀 먹히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석 최고라는 뭐 직책은 없는 것 같은데 1등으로 만약에 최고인 된다. 그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8명 중에 네. 인지도는 정봉주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죠. 봐도 그럼 방송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 인지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싫고 좋고는 나중 문제고 아냐 모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그 사람 안다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정봉주가 가장 유리한 구도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논쟁까지 더해지면 정봉주의 이름은 더 날리게 돼 있고 결국은 8명 중에 정봉주냐 아니냐라고 하면 정봉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원외인데 수석 최고가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지만 네. 결국은 권한 대행은 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그다음에 됐죠? 수석 최고로 넘어가는데 원내대표는 또 원내에서 뽑기 때문에 당원들이 뽑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수석 최고가 되면은 정치적인 복권을 하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이런 건 좀 느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최고를 따로 뽑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뭐 김재섭,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나온단 말이죠. 네. 청년 최고 됐다가 다음에 당선도 되고 민주당도 여성을 한 명 우선 넣는 건 있는데 이제 청년 최고 따로 뽑는 건 조금 민주당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정봉주 후보가 이제 근데 사실은 수석이냐 아니냐 의미가 뭐 그 실제적인 건 없어요. 실제적은 없는데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약간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 말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보면 거의 인지도 싸움이에요. 네. 아느냐 모르냐. 일반 당원들은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뭐 계속 보지 않아요. 우리처럼 고관식이나 계속 보지. 저도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정치에 관심 없는 20대 네. 직원한테 물어보면 우리 당 나온 사람들 중에 반 이상 몰라요. 아 모르고 네. 몰라요. 내가 정봉주는 몰라요. 알 거 아니에요. 정봉주는 알아요. 알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봉주 모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알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평소에 쌓은 거거든요. 당대표 이 전당대회 나와서가 아니라 평소에 언론 노출이라든지 뭐 악명이든 뭐 유명이든 그렇죠. 간에 어쨌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구도는 어쨌든 정봉주 후보가 좀 유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총선 때도 그 화성을에 이준석 대표 나왔던 지역에도요. 그렇죠. 인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아, 그렇죠. 수석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게 선거에 영향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큰 차이인데 그걸 역전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 지표로 봤을 때는 거기서 또 이준석 대표 띄워주네. 그런 인지도 싸움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 중도 확장에서는 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선거는요. 당내 선거는 강경파가 유리하고 본선에 가면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 당의 가장 소구력이 강한 강경한 입장을 정확히 내는 사람이 유리할 거예요. 네. 거기다 인지도 높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봉주 불쌍하다. 동정표. 이것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하게 1등이다. 갈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반박했던 것 같아요. 네. 낙검수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 중에도 낙검 듣던 사람들이 있더라. 네. 강남에 후보 같은 강남 뭐 특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 강남에 했어요. 있는 아주머니들도 많이 듣더라 이러면서 이제 중도 확장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결국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항상 강경파.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제주도인가 뭔가 가려고 했을 때 이제 그 비대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뭐 형한테 강경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찍혔는데 그러니까 강경파라는 게 약간 언론의 프레임도 있어요. 정봉주보다 아마 그 부분을 그래서 요즘 보면 이 포지션이 절대 뭐라고 반박 안 하고 세게 안 나고 납작 엎드려 있어요.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근택, 김철근 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식 시사 정치 에디터 이상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공개 방송 어제 토요일 날 했습니다. 예. 이 영식당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사실은 그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한테 그 토요일은 좀 업혀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의 뭐 있는 개인기를 모두 다 소진했다고 봐도. 그러니까 사람 다 했죠, 거의. 그렇습니다. 트럼프까지 나왔습니다. 다 털었습니다. 트럼프 왔고 예. 이낙연 전 대표 보기 어려웠는데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독립을 조만간 네. 독트린을 할 예정입니다. 독립을. 오늘 또 날이 날이니만큼 혹시 네. 뭐 이 자리에서 그 특별하게 또 바이든 한번 Hello, Korea. 트럼프. Trump. Goodbye, Trump. Thank you, 지훈. Thank you. 영식. Kamala Harris will be easier to defeat. 오. 와우. 해리스도 바뀌었어요. Biden i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바이든 of 대통령은 our 역사상에서 country. 가장 나쁜 동시통역. 대통령이었습니다. He goes down as the single worst president 그는 반드시 처벌될 foreign. 것입니다. 그 뜻 아닙니다. 아닌가요?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우리 역사상 가장 안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예. 파이팅. 너무 잘해요. Fighting 영식, thank you. 너무 잘해요. Fighting thank you. 고맙습니다. 총 맞은데 안 아프십니까? 많이 아파요. Thank you. 이명박 대통령. 진행 플리즈. 이명박 대통령. 자, 듣다 보니까 이명박. 지금 이게 사실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미국 대선에서 주말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은 사퇴하고 카멜라를 지명을 했습니다. 참, 미국 대선 또 11월에 있지만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모습까지 오늘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포기 안 할 것처럼 일단 얘기를 한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투표 가봐야 알 수 있다. 네. 투표 가면 이길 수 있다. 본인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깜짝 바뀐 놀랐어요. 건지 아니면 주위에서 못하게 막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히려 카멜라 후보가 나에겐 더 쉬운 후보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가장 최악의 나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다.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혹평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카멜라 이제 후보가 될 것 같은데 흑인 또 소수 쪽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쉬운 건지는 의문인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안 하고 부통령이 나온다. 이것도 참 사상 초유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고 네. 트럼프 양자 대결에서는 그 미셸 오바마가 해리스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도 맞는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대통령 재선을 포기하는 경우는 역사상 드문 일이잖아요. 있었긴 있었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이 트럼프와 대결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동일한 누가 희생을 치를 것인가.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게임에 누가 또 뛰어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셸 오바마는 뭐 전적으로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또 언급을 한 걸로 또 알려지고 나오기에 있고. 부담스러운 게 그 모아뒀던 선거 자금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카멜라가 해야지 쓸 수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 법상으로 그게 아마 가장 좀 문제점이 좋아요. 좋아요. 나는 돈 걱정 없어요. I have many money. Barry, Don't worry money. do you have cash? I don't have cash. Oh, Sorry. 그렇다면 be quiet. Thank you. Thank you.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God save me. Bang bang. Thank you. 트럼프가 최근 짧긴 짧아요. 막 길지 않게 말씀하시는 배우기 제가 다 알아들을 네네네네. 정도로 쉬운 영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간에 또 이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3의 상소에서 받았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 일단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제 현직 대통령 네. 배우자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게 네. 뭐 이제라도 받았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뭐 부끄럽고 좀 참담한 일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뭐 일단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의 2차 재판, 그러니까 항소심이 곧
결론이 나잖아요. 예. 그 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결론을 내려주지 않을까 검찰 쪽에서 이제 곧 항소심 선고가 돼요. 그 항소심 사실심이 선고에 끝나요 이제.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 김건희 여사가 공범일지 모를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의 면죄부를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결론으로 나가고 있다. 이제 그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평가를 이거 우리가 판을 뒤집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을 전당대회 이후에 그대로 이 서초동에 둘 수 있느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소환 조사 원칙을 일찍이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원석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서초동에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 여의도에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이대로 그냥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서초동이라도 검찰총장의 자리를 비우게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앉혀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좀 섰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한동훈 모르겠습니다. 대표를 견제할 서초동의 카드로 아마도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라인의 검사 한 명이 다시 검찰총장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 쪽의 어떤 정무 감각으로 이런 조사 일정이 조율되고 주말에 실제 이런 비공개 조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만약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정말 초유의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근데 시기상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셨네요. 예. 우리 아셨습니까? 근데 이게 조사하는지? 아셨겠죠. 우리 뉴스도마도 네. 시청자 여러분, 네. 박영시 씨가 심신미약 상태인데. 왜 그러세요? 제가요? 아니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도 이렇게 고위공직자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비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언제일까요?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그분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 우리 대통령실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딴 데 가서 받진 않았는데. 그래서 문재인 들어보세요. 이거. 네, 자꾸 야지를 놓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소환 그거를 공개 그거를 그거 다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희 대통령실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위헌과 위법 이런 거는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근데 뭐였지? 예, 아니요 질문부터 질문도 안 들었는데 대통령님이 나오신 거니까. 그래서 특혜다 이렇게 특별 이런 거는 가짜 않습니다. 가짜 뉴스다. 네. 아니 근데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검사 시절에는 후배들이랑 그렇게 잘 지내시더니 대통령 되시고 나서 여의도에는 한동훈 후배를 앉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온갖 당무 개입이나 정치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심지어 검찰총장도 또 위원석하고 사이 안 좋아지고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셨다는 아니 그거는 호사가들이 말 지어내는 얘기지. 제가 일일이 신경 써야 됩니까? 아니 근데 사람을 잃는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같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바보입니까? 아니 바보는 아니지만 이 대통령다움, 그러니까 대통령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 나가고 얻어가는.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예? 김치찌개 하고 저기 삼겹살 써니까 얼마나 기자들이 좋아하고 언론 프렌들리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롱롱타임하고 딱 부르니까 이든희 형님이 사퇴하셨더만. 사퇴하셨어요. 큰일 났어요. 고령이신데. 예, 알겠습니다. 곧 갈게요, 형. 뭘 또 가요? 아니 이거 요양하셔야 되니까. 이따가 또 나오실 수도 있어요. 트럼판 잘하세요. 좋은 형님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건강하셔야 돼요. 예, 건강하실 것 같아요. 건강이 제일이야, 그날. 자, 지금 두 번째 조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조사를 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불러서 함께 도이치모터스 7시간, 명품가방 몇 시간에 조사를 해가지고 몇 시간 했다고 하는데 좀 이것도 사실은 좀 김건희 여사가 보도에 따르면 장소도 설정하고 본인이 하겠다라는 뜻을 보냈
보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뭔가 계산된 게 명품백 관련돼서는 청문회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 위한 꼼수다라고 야당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부분까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조율을 시기도 조율했고 장소까지 조율했다라는 것은 사실 검찰이 주도권을 가진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측에서 다 주도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라고 보니까 일단 그 대목이 황당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제 오른쪽에 나와 계신 그 박준 변호사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경찰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간단한 조사를 받아도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동의하는 그 날인까지 포함한다면 서너 시간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12시간 조사를 받는데 주가 조작 의혹은 7시간, 명품백 조사가 한 5시간 됐을 텐데요. 그 어떤 시간만을 우리가 계산해 보더라도 중간에 저녁 먹는 시간이나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건 조사를 너무 대충 한 게 아닌가. 샌드위치 먹었다 하는데 샌드위치. 아니 그건 이제 검찰 쪽에서 샌드위치까지 먹어가면 시간을 아끼며 조사했다라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도 저는 좀 우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린 이만큼 열심히 조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아니, 요즘에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요즘에 그 샌드위치가 나옵니까? 나 때는 그 짜장면에다가 그러면은 국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국밥에다가 그 짜장면을 딱 해놓으면은 딱 비비는 순간에 사건이 터져. 움직이지 마. 그 사건이 터져. 다시 돌아오면은 짜장면 다 불어 있었다고. 맞아. 요즘 샌드위치 세상 좋아졌네. 샌드위치 좋죠. 좋아하시잖아 샌드위치. 아니 샌드위치를 딱 옛날에 그 귀족들이나 먹었다고 옛날에. 그 소세지 딱 해가지고. 귀족들이 먹습니까?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먹는 거 아닙니까? 샌드. 샌드위치 해가지고 위치에 옮겨놓는 거 해가지고 먹는 거. 맛있네. 토마토 너무 좋아하세요. 간식이 없네요, 그냥 하나도. 아니 뭐 먹는 얘기만 하면 다 끼어드시니까 대통령께서. 검찰 조사 얘기라고 조사 얘기하는데. 검찰 얘기였습니까?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검찰 조사로 이거 어느 정도 야권 공세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박윤식 에디터? 저는 뭐 완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야당 쪽에서 반발하고 있는 내용들도 사실 국민들 여론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겠냐마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 정서에 깔려 있는 그 공감대를 자극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황제 조사라는 표현이 이미 또 나왔고요. 이 정도의 특혜라는 이게 특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특혜죠. 가장 뭐 장소, 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요. 내가 받고 내일 받을게, 여기 받을게 이거 하기 어렵거든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문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여권에 방어할 수 있는 명분 정도, 근거 정도는 그 정도만 할 줄 수 있는 결론이라고 보고요. 뭐 이걸로는 충분치 않겠다고 저도 보고, 저도 어제 주말 사이에 제 이제 몇 분 법조인들 분들께 탐문을 해보니 이 피의자 조사나 피고발인들 조사 내용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사 방식이나 조사 시기도 그렇습니다만 조사 내용도 중요할 텐데 지금 단독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은 실물을 지금 검찰이 확보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만약에 무혐의 종결로 내리거나 불기소 처분을 된다면 아마도 특검 여론에 더 불을 당기는 역할밖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 이 결론을 일단 좀 지켜보긴 해야 됐을 텐데, 앞서 뉴스픽에서 정리를 잘 해주신 대로 뭐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그런 힐난 이후에 샌드위치 특검. 잠깐만. 요즘엔 곰탕도 나옵니다. 아니 그랬어요. 제가 곰탕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서민과 중산층의 주요한 그 음식으로서 그거는 정말 계속 말씀하셔. 수육에다가 그 백반, 옛날에 그 전구지라 그랬죠. 그거랑 딱 넣어서 먹으면은 정 실장님 오늘 그거를 먹어야겠다. 곰탕 앞에 맛있는 데 있잖아. 그 대통령 곰탕 나왔으니까. 뭐? 네? 거기 닫았어? 거기 닫으면 어떡해 거기는. 거기 맛있는데 그거. 왜 그럽니까 진짜로? 거기는 그 석박지가 맛있는. 석박지가 맛있어요?
아이, 왜 닫았지고? 아니 오늘은 되도록이면은 먹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집 맛있는데 그거. 아니 꼬리곰탕 특검 과거에 있었고 MB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MB 예. 대통령 안 나오시고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빨리 아무튼 시간을 줄여서까지 조사를 했다는. 아니 닫을 줄 알았으면 한 번 더 가는 건데. 아 이거 참. 딴새를 계속 하시고 먹는 것만 얘기하시고. 질문이 뭐였죠, 근데? 아니에요. 질문을 안 했습니다. 했어요. 저희는.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이제 막 가보겠습니다. 먹는 메뉴만 나오면 우리 대통령님 나오시는데 아무튼 이제 그 여권에서는 방어할 명분을 전 얻었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는 내용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잠깐만요. 갑자기 터났어요. 누구는 수사하고 알겠습니다. 누구는 수사하지 않고 누구는 어느 때 수사를 하고 누구는 어느 때 수사하지 않고 누구는 불란서에서 명예롭게 공부하고 있는데 끌려다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누구는 나 여기서 수사 받을게요 하고 가질 않나. 이게 정말 공정한 수사입니까? 이게 정말 페어한 수사입니까? 정말 통탄할 노릇을 물병을 던지고 싶으면 심정이지만 물병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소나무 펀드 9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아, 소나무요? 소나무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머리 숙여서 사과드립니다. 사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교도소인지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놀리는 겁니까? 물병을 던져주는 아니야. 헷갈리는 상황 속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송 대표님은 황제 조사나 특혜 조사를 받으신 경험도 없으실 텐데 얼마나 좀 깔끔하게 조사 받으시고 예. 감옥도 깔끔하게 있었잖아요. 황제가 아니라 서민 조사 받았습니다. 서민 조사 받았죠. 코모두스 조사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정말 로마 시대의 코모두스 황제 비열하게 이렇게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수사 받았습니다. 뭐 글래디에이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이 됩니까? 아 정말 그 글래디에이터 수사가 뭡니까? 비열하게 아니, 검사 편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소 독점주의, MC 독점주의. 그 뭐랄까? 이거 편향주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뺏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송영 전 대표.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물병 독점주의 이거 빼야 됩니다. 예. 야, 뭐 어쨌든 지금 검찰 조사 얘기했는데, 야 지금 이원석 총장 패싱 당한 거 맞잖아요. 핑계는 핑계 된 거예요. 도이치모터스가 수사권, 수사 지휘권 제한돼 있다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때 가족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이원석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요거는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총장 무시한 건데, 예. 뭐 고심하겠다라는 건 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오늘 오전에 그 모 언론 보도로는 네. 오늘 중에 시기를 택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라는 있겠죠. 그런 예상과 전망도 이미 나온 상황이고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걸 대통령실도 알았겠죠.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면 대통령실이 대검에 알려줄 수 있었겠죠. 알려줘야죠. 네, 당연히 물어보겠죠. 물어보거나 최소한. 알려주거나 최소한 했겠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중앙지검하고 대통령실하고 두 쪽만 알아서 한 거잖아요. 뭐 사실상의 직거래 저는 중앙지검이랑 그렇게 했다고 해석이 보고 됩니다. 예. 대검을 건너뛰고 김건희 여사 측과 소통했던 이야기가 되는 거고 진짜 몰랐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대검을 패싱하고 이원석 총장을 패싱했다고 저는 보고 이건 뭐 항명이나 쿠데타로 여겨지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게 지금 벌써 대통령이 고위층 인사를 한 이후에 지금 두 번째 검찰총장 패싱입니다. 제가 이원석 총장이라면 오늘 당장 사퇴해도 뭐 무방한 일이라고 보고요. 상황이죠. 뭐 이미 경로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미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검 지도부 모아서 총장과 함께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 나온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미 났다고 보고요. 네. 윤석열 총장하고 이원석 총장이 상황은 같아지는 건데 과연 이원석 총장의 선택은 어떠할지. 이원석 총장 며칠 안 남았어요. 9월이에요. 9월.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한다라는 것을 이원석이라는 인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뭐 선비 스타일이고 굉장히 그 우리 시체말로 FM 스타일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검찰총장으로서의 퇴진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검사로서도 검찰총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자, 사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각 당의 지금 전당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대표가 확정된 당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임 성공했는데 엄청 높습니다. 99.9%. 야, 한 말씀 하셔도 되지 않나요? 속이 꽉 찬 남자. 왜 이재명 대표가 하면 안 됩니까? 예? 속이 꽉 찬 남자. 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십니까? 대구는 94.7. 이재명 대표 얘기군요. 경선 첫 주에 제가 예. 압도적인 숫자를 받았는데 예. 아니 이분이 더 압도적이더라고요. 예, 조국입니다. 같이 나왔어요. 두 분? 제가 바로 속이 꽉 찬 남자 99.9. 99.9입니다. 끝입니다. 왜? 뭐 소감이라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좀 그렇게 끝내면 좀 이게 방송이 그러니까요.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좀 몇 말씀 더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오. 정말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당원들의 성원이었다고 봅니다. 네. 반드시 이 정권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확실하십니다. 아니 제 얘기는 안 물어보나요? 예, 이재명 대표님도 많이 받았던데요. 예. 속이 좀 덜 찬 남자가 되신 건가요, 그러면? 저분은 저 이직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 농담입니다. 그래도 90% 넘었던데요. 네, 90%면 압도적이긴 한데 예. 조국 대표에 비하자면 덜 찬 남자. 제주도 82%, 강원도는 90% 넘었던데요. 예, 그 당원들의 선택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잘 해서 저희 고향 안동에서는 또 압도적이어서 안동이요. 예. 압도적인 득표율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 77.72년 전 기록이신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혹시 몇 %의 득표를 하고 아니 싶으신? 속이 꽉 차게 가야죠. 몇 프로 예. 노리십니까? 99.9는 어차피 안될것 같은데? 같고요. 아니 안 될 것 같은 게 도전하는 게 또 정치죠. 그게 실력이죠. 아니 저는 박영수 씨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 아니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실력이고 네. 예. 모두가 안 될 것 같다는 거를 예. 되게끔 만드는 게 또 제 행정력이었죠. 아니 근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 너무 질문 또 받지 않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 잘 안 받았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받진 않았어요. 가만 보니까 김두관 후보 닮은 것 같은데. 제가요? 예, 농담입니다. 자, 지금 뭐 좀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 제주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82%, 강원도는 90%, 좀 토탈에서 지금 상당히 앞서 보이어요. 김두관 후보가 처음에 할 때는 15% 정도 받았다가 지금은 한 자리 수치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남은 게 김두관이나 다른 후보가 몇 프로 받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뭐 사실 이걸 뭐 극복해서 이기기 쉽지는 않잖아요. 예. 네. 15%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좀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어서 저는 김두관 후보나 김지수 후보나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결과는 젖잘싸의 이미지를 가져간다. 네. 졌지만 잘 싸웠다. 음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야 돼서 끝까지 당연히 완주하면서 적은 득표율이라고 하더라도 그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김두관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여러 정책들 중에 세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중도 확장 노선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지층 외에 지지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김두관 후보는 이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고 부자 감세에 반대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 기본사회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동시에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금 저조한 득표율을 과연 어떻게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해법이랄까요? 해법이라는 건 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예. 대세론이고 대세론이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 기조가 끊어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이번에 연설하는 것만 봐도요. 네. 사실상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모두 다 한 입을 뭐 이재명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엎을 수 있는 흥행 카드가 있을까? 김두관, 김지수 후보에게 좀 사실상 좀 어렵다고. 결국은 지난 2년 전에 77.7인데 더 넘을지 그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 말했던 최고위원 선거 8명이 지금 맞붙은 상황인데 자, 또 여기는 눈에 띄는 게 정봉주 원외인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1위입니다. 정봉주,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이현수 이런 순서거든요. 야, 정봉주 1위 이것도 눈에 띕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예. 저희가 3주 예.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주주 이렇게 3주, 3주. 예. 김병주, 정봉주,
이현주. 딱 세 분 다 앞으로 앞서고 있어요. 평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이분들이 그 현역 의원 안에 포함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재선인 경우 김병조 의원이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제 한준호 의원이나 뭐 강선우 의원이나 뭐 김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비교해봤을 때 당내 지지층이나 조직력 차원에서 좀 뒤질 수 있겠다. 이제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전당대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놀랍습니다. 압도적인데요. 놀랍습니다. 이러다 보면 수석 최고가 될 가능성이 지금 원내 현역 의원들 이렇게 많은데 네네. 현역 의원들 물리치고 단연 선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좁혀보면 지금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초창기긴 하지만 지역 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또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경기 다 있어서 아직 남아 있는데요. 정봉주, 김병주, 김민석, 전현희, 이현주 이 5분에게 좀 표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제 이 후보들을 뒤따라가는 이제 후보들이 한준호, 강선우, 민영배 후보가 뒤따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굳혀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3주 이후에 김민석, 전현희 후보가 당선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3일 날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비해서. 그렇지만 관심도는 가장 높습니다. 누가 되느냐, 또 결선 가느냐, 이런 게 가장 같은데 투표율이 그렇게 안 높은 것도 그렇고, 투표율 낮으면 누구한테 유리할지, 이런 것도 또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할지.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투표율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조직표가 안 붙는다라는 해석을 보통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 전통적인 당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TV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가 좀 부끄러워졌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조직표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가지고요. 이 투표율은 결론적으로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선까지 갈까요? 우리 뭐 한동훈 후보가 결선 가기를 안 원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모두 잊읍시다. 뭘 또 잊어요? 저를 겨냥한 인신공격, 그리고 이 오줌 냄새라는 오줌 냄새라뇨? 호상방뇨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방송에서 오줌 냄새, 방송에 똥 얘기합니까 그러면? 자, 오줌 냄새라는 이런 마타도어 모두 잊고 미래로 가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미래로 가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가 너무 좀 부끄러웠던 전당대회였기 때문에. 저는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우실 분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박영식 씨가 부끄러우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부끄럽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도 논란을 민주당한테도 그런 질문 하셨나요? 예? 민주당한테도 그런 질문 하셨나요? 그런 질문 뭐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는지 기억이 났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곤 하는데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한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희룡입니다. 그동안 이 한동훈 후보가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대가 아니고 기대. 기대. 죄송합니다. 들어요 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건 동지들이건 끌어들이는 모습에서 과연 아우어, 영어로 우리의 아워 제주도식 영어입니다. 아우어. 우리라는 동지 의식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었다. 이러다 다 죽는다. 안 죽어요. 뭐 안 죽던데. 특검을 왜 받아들입니까? 원희룡만 죽을 것 같은데. 원희룡만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고소하세요. 그만 좀 고소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니 오늘 뭐 그렇게 흥분하실 때가 아닙니다. 맞아요. 흥분하죠. 마타도 이런 거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마워요, 후보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야말로 아까 전에 저 힘없는 저 멀대같이 있는 박영식 앵커 맨날 모욕하고 마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화이팅! 박영식 앵커야말로 화이팅! 우리 뉴스토마토 이 영식당의 동지입니다.
아우어. 아워. 박영식 앵커 이렇게 바보처럼 보여도 우리 동지예요. 그 나는 항상 검사고 상대방은 항상 피해자다. 아우.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느 분이 동지 계셨는데 그 동지 얘기하실 때 동지 운으셨던 그 두 분 대통령 내보내야 하신다 했던 분이 어느 분이 계셨나요? 맞아. 그 두 분. 맞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내보내신 분 어느 분이 계셨나요? 맞아요. 서로 배신자라고 싸우고. 어휴, 또 그 얘기를 하네. 아니 어떻게 그 옛날 얘기를 또 메시지를 비판하지 않으면은 메신저를 공격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이거 패턴 보입니다, 보여. 진짜 토론회 하는 지금 당장 토론회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우, 박영식 얘기는 죄가 없어요. 박영식 얘기를 자꾸 아니 그렇다고 박지훈 변호사를 비판하시는 문제 아니죠. 아유 답답하네. 또 메신저를 공격하고. 아니 이래서 북과이들이 문제야,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행해 주시죠. 야. 아유 답답해. 아유. 야, 두 분 너무 좋습니다. 토론회를 진짜 보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오. 시간이 다 됐지만 뭐 또 혹시 또 더 나올 분이 없을까요? 홍준표 시장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듣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나오니까 마무리하는 거는 네. 좌파 방송이니까. 좌파 방송 아니에요. 좌파 방송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시오패스는 집으로 가라. 지들이 수사해놓고 사과하고 지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나는 우리 당원들의 지성을 믿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화양연화라고 표현하고 예. 자기들 적폐 수사할 때 그때 강도에 비하면은 지금 당하는 거 10분의 1도 안 돼요. 내도 수사 당해봐서. 그럼 지도 특검에서 똑같이 당해보든지. 화가 잔뜩 나셨어요. 또 나셨어요. 그거 공소 취소. 공소 취소. 그것도 해줬어야지. 패스트. 그 변호사잖아. 변호사죠 다. 그 해줬어야지. 박지훈이도 변호사인데 해줬어야죠. 네, 저 고단 후배입니다, 제가. 네. 그것도 공소 취소 해줬어야지. 네, 그것도 박절하게 그거를 해주지 않고 말이야. 근데 그건 정권을 왜 잡았어? 근데 그건 법적으로 법적 봤을 문제되는 때 거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닐까요? 저 사람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중도 같은데. 중도입니다. 중도? Y에 있을 때 인자 박태준 저 보슈코 보철 회장님. 예. 조세 포탈 사건 때 네. 공소 취소는 전례가 있어요.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좌파 소리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주사 사건에서 칼잡이 노릇한 얼척이 좌파들이 지금 다시 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화가 나셨어요. 예. 참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박씨가 아닌 것 같아, 시간이 다 됐는데 계속 지금 댓글에 김성태 원내대표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 김성태 너무 자꾸 나오시잖아요. 오세훈 시장부터 보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저희가 나오니까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그래도 천만의 시장인데. 네, 시장이시죠. 그래도 이분이 웃기니까 그래도 이분을 부르겠습니다. 태극기는 지금 한 달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귀로 듣겠습니다. 활짝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전당대회가 우리가 비판했던 민주당이 지금 사실 개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개딸이 그 문화를 우리가 비판했는데 뭔 말이죠? 사실 우리가 똑같은 영상 보면 사실 우리가 뭐 어쩌라는 거죠? 문제가 없는 하나도 없는 문제잖아. 뭡니까 그게?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이 사실 문제에서 그 문제가 정말 이렇게
경동구에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해야 되는데 가만히 가서 정말 우위에서 정말 객관에서 정말 해야 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네. 아우 좀 너무 김선태 원내대표 말씀 저도 왜 당원들의 하나도 지적을 믿습니다. 네. 당원들 뭐 사실상 요 정도밖에 안 들려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 그거 안 듣는다. 안 들려요. 그렇습니다. 잘 안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코 좀 닦고 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식당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식, 이상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김필성, 신유진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우리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른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네. 그거 주말 동안 뭐 난리였는데요. 네, 뭐 여러 이슈가 있었고요. 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얘기들 제가 보기에 좀 얘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뭐 황제 조사다 뭐 이런 비판들이나 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그 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보안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휴대폰까지 뭐 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고 싶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거의 직후에 공개가 됐거든요. 하루 정도 내내 공개가 됐다는 거. 채널A 단독으로 나왔어요. 예, 채널에 단독이 나오고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가 보도가 나오고. 되고 있죠. 네. 네. 이게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정보가 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보가 샌 건지, 근데 사실 대통령실 차원에서 경호실이 개입을 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뭐 정황상 그렇게 된 건데, 경호실이 개입을 해서 정보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메이저 언론에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검찰 내에서 뭔가 이제 누수 현상 같은 게 발생하기 시작한 불만한 이거 휴대폰 뺏겼다 이게 기분 나빴던 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기분 나쁜 조사 받으러 뭐 단순히 기분 나쁜 것 때문은 아닐 거고요. 지금이 돌아가고 하는 것 있는 것들이 검찰과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그립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의 검찰에 대한 그립감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네요. 휴대전화를 뺏겼다. 그리고 신분증까지. 예, 신분증 뺏기고 만약 보도되면 조사 안 받겠다. 이게 바로 보도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검찰 이제 입장이. 이게 지금 이런 게 보도될 경우 황제 조사 논란 이런 식의 논란이 이뤄질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못 막아낸 거라서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선 좀 뭐 내부적으로 검찰 내에서도 이게 좀 균열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이 조사를 그런데 왜 이 시점에 했는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김건희 여사 조사 두 분 말씀 주셨는데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조사를 했지? 왜냐면 그동안에는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맞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나 수사 지휘권을 회복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럼 조사를 이 시기에 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투자자로서 쩐주로서 들어간 거지 뭐 같이 가담한 게 아니지 않냐 무죄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지난 5월에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이 쩐주 손모 씨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되면서 이 쩐주도 방조죄로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공소장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장 변경이 뭐 검찰이 기대 좋게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 손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 가담 같이 공모했다라고 공범으로 기소를 했던 사건인데 1심 판결문에서는 이 손모 씨는 가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가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면서 그런데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검찰이 무죄 판결을 받으니까 거기다 대고 인지까지는 인정하시면서요. 그럼 방조는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그렇다면 방조가 된다고 할 거면은 공소장 변경을 하시던가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검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하는데 그거를 승인해준 사람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호 승인이다. 5월 13일에 임명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월 16일에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이 1호 승인이다라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주가 여기서 만약에 방조죄로 처벌이 받으면은 더 이상 무죄라는 논리는 이미 깨진 거잖아요. 안 될 것이니까. 그런데 이 항소심 판결은 9월 12일에 납니다. 곧 납니다. 네, 9월 12일에 나는데 이 전에 이거를 털지 않으면은 이걸 뭉개고 갈 수가 없다. 뭉개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조사는 해야겠는데 내가 조사받는 사실은 알리지 마라. 내가 조사받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네, 이순신 이념이죠. 네, 정신으로 이순신 정신으로 출장 조사를 서비스를 검찰이 가서 한 거죠. 두 분이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적인 측면들을 이제 다뤄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될까? 뭐 저도 그래 변호사 하지만 만약에 제가 원하는 장소에 조사를 받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래요. 스타벅스 같은 조사 받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중요 요인이니까. 그렇죠. 중요 요인이니까 경호상 이런 문제로 뭐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는가가 사실 문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이 포털안에 세워서 막 그런 식으로 망신 주는 이런 것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포털안에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공개 소환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저기 검찰청 다 가보셨겠지만 여기 서울지검 같은 경우는 그 엄청 보안이 철저하거든요.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많고요. 뭐 층마다 다 분리돼 있고, 다 이 출입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토요일 날 부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프니까 사람들이 드나드는 때도 아니고 그거를 굳이 다른데 가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게 하면서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 보고 반납하라고 하는 이게 반대로 변호사나 이쪽 보고 뭐 컴퓨터 쓰지 마세요 이런 경우들은 제가 많이 봤어도 지금 뭐 이걸 내가 갖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나 문제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못하냐 검사한테. 그래서 제가 검사하고 싸운 적도 있는데 검사 보고 이걸 신분증까지 반납하라고 했다. 확인하라고 했다. 이거는 진짜 좀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 사건은 어차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깔끔하게 특혜, 성역 없었어야 되는데 자신이 사과드린다. 원칙대로 하지 못했고 특혜, 성역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엄연히 이게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니 특혜, 성역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특혜고 성역이다라고 밝힐 수 있는 기백은 과연 있었는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게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해보고요. 자, 하나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62.8% 득표율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계속 한동훈 이제 대표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겠죠. 한동훈 대표가 계속 지지율이 높았고요. 되는 것은 뭐 거의 사실 기정사실에 가까웠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게 이제 뭐 많은 분석들이 대통령실과의 이제 반목 또는 이제 충돌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게 뭐 최근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 몰라도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어준 건 대통령실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뭐 이미지 메이킹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있었고 언론에서 전폭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도와준 것이기 밀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큰 틀에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결선 투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 예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1, 2위 표차가 막 압도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친윤의 어떤 지지를 받았던 뭐 원희룡, 뭐 나경원 이 사람들은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김건희 여사 문자, 야, 저 정도인가?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전당대회 때 보면은 야, 저는 이분들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뭐 시험을 합격하고 판사도 하고 검사도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주장했던 논리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라고 생각했던 의문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깔끔하게 해소됐거든요.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상해서 대통령과 소통했던 거 그 당무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무개입은 탄핵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경원 후보도 당시에 한동훈 후보에게 막 이 탄핵 사유를 쌓고 있는 것은 한동훈 후보다 라면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그만두라고 했네 마네 이거를 다 밝히고 대통령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다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넘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들이 찐윤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변화 때문에 당원들의 선택을 한 거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당대회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삼겹살 쌈밥인가요? 쌈밥 모듬쌈 돼지갈비 이런 걸로 만찬을 했는데 만찬하는 과정에서 낙선자들도 와가지고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돼지갈비를 이렇게 뭐 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먹는 것도 좀 그렇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음식을 직접 하시고 같이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시는 분이고 그 자체의 의미를 두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뭐 얼마 전에 국정 회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책을 출간을 내시면서 요리하는 내용으로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의 의미를 두셨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것만 있었겠냐? 사실 뭐 다른 것도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지금 현 입장에서 지금 강하게 이제 대통령실과 부딪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낙선자들 상당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맞서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쪽이 좀 기울었던 분이고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처럼 인식도 되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진 당 대표부하고 대통령실 사이에 뭐 이게 견해를 좀 좁히고 같이 좀 이제 협의하는,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용산이? 뭐 그렇지 않을까요? 게다가 낙선자들까지 다 불렀다라는 거는 사실 너 지금 당대표지만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는 경고성의 그런 분위기도 없진 않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그 전에도 이제 총선 끝나고 불렀는데 안 왔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지 않고 원외에서 사실 뭐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나면서도 대통령이 불렀을 때는 안 갔어요. 그런 모습 이제 다시 연출되지 않도록 낙선자들까지 다 부르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면서 이제 계속 지켜볼 것이다. 라고. 그렇다면 이 한동훈, 윤석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대통령 계속 쭉 좋게 갈 수 있습니까? 긴장 관계죠. 긴장 관계지만 예. 서로 같이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지, 한동지 아닙니까? 네. 동지이기 때문에 서로 한 배를 탔던 그 시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네. 서로 함구하는 걸로 아하. 서로 이제 눈짓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 것이다. 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금 첫 공식 일정이 시작되긴 했는데 어제부터 자,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 또 김건희 특검법 이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금 정해진 일정대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신임 대표부가 출범하자마자 아주 크리티컬한 것들이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적절하냐 좀 이제 여유를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여유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맞고 그동안 계속 국회나 이쪽에서의 갈등이 지금 증폭돼서 심화돼서 왔던 상황이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한동훈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그 대통령실과 그 한동훈 대표 사이에 서로 상대방 목줄을 쥐고 있는 것과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한동훈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정권을 흔들 수 있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서로 이거를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를 주도할 수 있는 이제 힘을 가진 게 된 거고요.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양쪽 다 어느 한쪽에 이제 기울어가지고 한쪽이 확 움직이면 그럼 내가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 뭐 한동훈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관련 뭐 그거는 거부권 행사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지금 그 여당 대표부 여당 지금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지금 일종의 지금부터 이제 그 실현이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에 놓인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걸 좀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대표 된 날 바로 너 특검법을 딱 넣어버렸거든요. 뭔가 좀 불편한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전당대회 때 이미 한 번 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 때 나왔던 댓글팀, 팀 한동훈, 댓글팀의 그 진상에 대해서 장해찬 후보가, 아니 장해찬 전 최고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왜 나를 고소하지 않느냐. 고소왕 한동훈 들어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못 참는 분이거든요. 참아냈습니다. 이 한동훈 특검법 참아내십니다. 네, 참아낼 뿐이에요. 네. 아무리 조롱을 해도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에게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최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이 지금 될 그런 상황이고 또 방송사법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특히 최상병 특검법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3자 추천 특검법도 제안한 바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최상병 특검법이 사실 지금 제일 핵심 쟁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여론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정치적 입지, 그다음에 뭐 여론 안 좋은 여론에 대한 돌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상병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되면 정권에 치명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정권이 이제 위기에 쌓일 수 있고 여러 지금 특검법에 얘기가 되고 있고 좀 전에 뭐 탄핵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탄핵 사유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면 가장 직결될 수 있는 게 최상병 특검법이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처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당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을까요? 특히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당대표 이 갈등 부분 이게 그래서 재의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당장 뭐 재의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제3자 특검법이라는 다른 걸로 시선을 돌리고 시간을 끌겠다라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지금 최고위원이 됐죠. 장동혁 최고가 한동훈 이제 대표가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시간 끌기로 발목 잡아두고 우리가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시간 끌기용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절대 호락호락하게 뭐 제3자 특검법 자신이 했던 말이라고 지키고 그럴 사람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모두의 김건희 여사 특혜조사, 특별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조사 관련해서 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사들을 악의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수사팀이 뭐 부부장 검사인가요? 사표를 내기도 하고 또 반려하기도 하고 여러 지금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팀이 불만을 가집니까 이거를? 수사팀이 사실은 뭐 자기들 감찰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기에 매우 적절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 그 황제 수사 논란은 언론에서나 심지어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도 이제 부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이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대검찰에서 감찰하겠다는 것이 무리한 얘기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표를 던지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 뭐 이거를 무슨 뭐 수사를 해라 마라 방향을 지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여부에 하겠다는 것도 수사방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나 이런 건 맞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명하복이 명확한 검찰조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수사팀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사팀은 검찰총장 밑에 있는 거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있고요. 거기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 사람 부부장검사잖아요. 자기 제일 위에는 검찰총장이에요.
중간 단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기싸움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뭐 검찰총장이 스스로 패싱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정확하게 수사가 될 수가 있겠나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검찰총장이 사실은 기싸움을 할 기가 없어요. 기가 없습니다. 기가 없다. 왜냐면 이게 감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찰 지시가 아닙니다. 지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진상 파악이다. 이건 사람에 대한 감찰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조사다. 본인이 그걸 이제 애둘러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사표를 내면서 뭐 이거 수사를 어렵게 했는데 아니 이 김경목 이 부부장 검사는 디올백 수사만 담당했단 말이에요. 디올백 수사만 담당했는데 그거를 1년 4개월 동안 끌다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무슨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관계자도 없고 그렇죠? 기록도 뭐 살펴볼 것도 크지가 않다고 증거 보여지는데 사진도 영상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 디올백도 받지도 못했어요. 네. 그럼 자기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뭐 수사하기 힘든데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설득하고 출근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출근하기 싫은데 그랬는데 다시 출근을 하고 검찰총장이 요청. 그러니까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이 끌려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검찰총장 뭐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뭐 싸울 수나 있나 기백이나 있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기싸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 검찰총장은 지금 처음에 첫날은 뭐 좀 화가 잔뜩 나 있던데 그리고 우리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과하겠다, 뭐 법 앞에 평등, 뭐 법불악인가요? 뭐 저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사퇴를 할 것 같은데 또 사퇴도 안 했어요. 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럴 만한 인물은 아니고요. 애초에 그랬으면은 이 정권의 총장으로 되지도 못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 분들이에요. 같은 부류다. 네, 같은 분들인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이분도 평생 검사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쨌든 기본적인 검사의 스탠다드나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비추어 봤을 때도 너무하니까. 이건 너무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총장한테 그렇게 들이받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그렇죠. 지시에 대해서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도 안 올라오고 무슨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선 검찰총장으로서의 상식적인 반응을 한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본인의 위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검찰의 지금 뭐 분위기 그다음에 저들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총장은 그러면 계속 쭉 가는 겁니까? 9월달까지? 글쎄요, 이 검찰총장이 국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국어를요? 네,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주제 파악이 빠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어떤 그거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지금 솔직히 사표를 낸다 한들 뭐 기백이 있습니까? 그게 사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내는 거예요. 이거 이러고 있는데 뭐 사표를 낸다 한들 뭐가 영향이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거 그래도 이렇게 이런 어떤 굴욕을 참아가면서 뭔가 그래도 하나 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원석 총장이 그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까? 사실 국회에서 이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불렀어요. 참석을 했었으면 불렀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출석하면 오히려 수사의 중립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이런 얘기할 정도면 국회에 나와가지고 상임위 법사위 상임위에서 이 얘기를 다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데 그 어떤 기회를 본인이 스스로 버린 거잖아요. 뭐 그런 걸 원하시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고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스탠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이 애초부터였죠. 애초부터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무슨 자기 강단이나 또는 자기 소신을 통해서 이렇게 만약 그런 분이 있었으면 그런 스타일의 검사였으면 저는 현 상황에서 검찰총장까지 가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상식과 어쨌든 자기가 평생 검사하면서 했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분이 반응을 보였던 건데 그 정도 상식이야. 저는 그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일전에 검사 4명인가 탄핵됐다고 그 난리를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 난리를 치더만요.
제가 봤을 때는 오직 국민들께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 나는 검찰총장이었어라는 거를 각인시켜줄 만한 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지금 와서 아무도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네. 검찰하고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예, 뭐 그런 애초에 저는 처음부터 네, 끝까지.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좀 돌발적인 모습을 보인 거지 전반적인 기조는 그냥 유지했던 분이라고 봐야 돼요. 더 이상 바뀔 게 없다. 아니 뭘 9월 달까지 쭉 그냥 그래 있다 가는 뭐 거다. 어차피 일진 몇 달 먼저 나간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요. 그냥 채우실 생각이실 것 채울 같아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라면 그만뒀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전당대회 각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또 이슈,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오늘 오후 4시 정도에 전당대회가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결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신은규 변호사님? 예, 뭐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뭐 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아주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큰 웃음만 주고 네. 있는 상황인데, 전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폭로 대잔치. 폭로 대잔치. 내지는 최악의 정치 빌런 선발 대회. 뭐 이렇게 명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의 미래를 말하거나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4분 다 뭐 죄송합니다만은 훌륭한 점을 찾으려고 해도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러면서 나와서 전당대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역대 최악의 진흙탕 난장판 싸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원들에게는 더 큰 우려와 저는 시름만 안겨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로 대회, 최악의 빌런 선정대회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황희두 이사님은 키워드 한번 짚어주십시오. 키워드 뭐 저는 공감 갔던 게 그 분당 대회다. 분당 누가 대회다. 더 어떻게 하면은 예. 쪼개질지 예. 그 어필을 하는 것 같고, 저도 뭐 아까 뭐 나쁜 의미의 그러니까 이런 웃음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흥행에는 성공했다. 인정하겠습니다. 흥행이 성공했지만 분당 대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고 있었고 결선 없이 지금 과반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나경원, 또 원희룡, 윤상현 의원은 결선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결선은 한쪽이 과반이 안 넘어가면 가능한데요. 자, 생각보다 투표율이 저조했어요. 지난 전당대회보다 훨씬 저조했는데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 투표율이 네. 전례에 비춰볼 때 한 7% 정도 하락한 걸로 드러나는데, 네. 이 투표율이라는 게 지금 당원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각 캠프마다 해석이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 저는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은 어떤 조직화된 세력들은 아닙니다. 그냥 네. 뭐 소위 말하는 밑바닥 민심, 뭐 당에서 자발적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지를 많이 하실 텐데, 한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거센 어대한이라고 하는 대세론, 그리고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보여줬던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 이 2가지가 작동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지지자들은 더 투표장에 나가기를 꺼려했다라고 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원희룡, 나경원 이 둘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이 되면서 누가 2등으로 갈 것이냐, 네. 2등 싸움이 벌어지면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직표가 강세를 이루는 원희룡, 나경원 쪽에서는 오히려 더 결집이 일어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 어떤 변수가 될지 비슷하게 보십니까? 어떻게 누가 유리하다 봅니까? 저도 뭐 한동훈 씨가 어대한 얘기 나오다가 네. 지금 많이 뭐 흔들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지만 그래도 결선 가진 않을 것이다. 예,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네, 모르지만요.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다 하고요. 특히 한동훈 씨의 그 깐족대는 모습이 네. 아주 굉장히 그 주위에 정치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도 공유를 했는데, 이게 국회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딱 그 계속 깐족대면서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 네. 눈물 글썽이고 끝나고 또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끝까지 말대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뭐 겉으로는 자꾸 뭐 자기가 새로운 정치 뭐 보수를 새롭게 바꿔가겠다 얘기하는 게 누가 공감을 과연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를 보면서 저는 그동안 검사들 중에서 가장 깐족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쯤 돼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전 국민 상대로 해도 가장 깐족에서는 1등이 될 수도 있겠다 가능성과 희망을 받고 보통 50이 넘어가면은 지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불혹입니다. 이제 불혹이라서 이제 세상의 유혹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는데 지천명이면은 그래도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로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환점인데 하프타임인데 너무나도 깐족거리고 쫑알쫑알거려가지고 보수 지지자들은 이렇게 품격 없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보수 지지자들의 싫어하는 영린을 좀 건드렸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뭐 한동훈 후보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토론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글쎄요, 이게 잘하는 거 맞나?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대답하고 제대로 된 어떤 토론보다는 좀 깐족이라는 표현을 하셨으니까요. 그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토론회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다 모든 후보에게는 마이너스인데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원희룡 후보가 토론은 제일 못했죠. 뭐 기조도 흔들렸고 뭐 폭로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한동훈 후보도 뭐 비슷했어요. 사실은 폭로에 폭로로 맞대응하면서 마치 그 검찰이 캐비넷에서 수사 내용들 꺼내오듯이 누가 공격을 하면 아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되는데 그 상대방의 약점을 갖다 캐비넷에서 꺼내오는 그러면서 상대방의 그 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긁는다 그러죠. 많이 신경을 긁으면서 저는 나경원 후보가 정치 20년 하면서 저렇게 버럭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거의 처음이에요. 아, 전 처음 봤습니다. 그 품격 있고 굉장히 중진 의원으로서 품격 있으신 정치인들이 포커페이스가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 내공이 있거든요. 전혀 안 돼요. 이준석 후보가 긁을 때까지도 참았거든요. 혼자 울지언정. 근데 야 이번에 한동훈 후보는 공개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그 뚜껑 열리게 만드는 그 스킬은 정말 전 국민적인 범위에서 깐족은 1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론회에 이제 어떤 본 모습이 한동훈 후보 노출됐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 할 때하고도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한동훈한테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왜냐면 그동안 좀 베일에 쌓여져 있었잖아요. 이렇게까지 노출이 안 되고 언론에서 막 뭐 영화 배우랑도 비교해주고 뭐 무슨 천재로 묘사해주고 했었는데 그렇게 포장돼 있던 모습에 이제 민낯이 뭐 그 뚜껑이 또 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자기네들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제대로 공격이랑 공격은 못하고 서로 그냥 약점 막 물고 뜯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한동훈 그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알렉스한 그 관련한 문제 의혹들 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덮였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후보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얘기들로만 하니까 그럼 그 각 후보들도 그 얘기를 꺼냈을 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딸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 그 국회의원 나경원이라고 뭐 얘기했던 거 이런 것도 다시 또 한동훈 씨가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끼리끼리 그 분당대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희룡 나경원 후보에게 좀 아쉬웠던 것이 자꾸 이렇게 탄핵대의 배신자론을 갖다 쓰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면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동훈 후보가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잘 나갔을 때 그때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마치 그 장제원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최은순 장모 구속시키라고 했던 그런 모드를 좀 썼었어야 되고 또 하나는 2023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바로 비대위원장 직행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터도 사실은 상권분리 위반이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2조 심판론을 꼼꼼하게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어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배신자였다 이러니까 좀 무딘 칼날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자, 이제 1등, 2등이 이제 과반을 최초에 확보하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만약에 과반이 안 되면 1등, 2등이 결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러면 당대표 확정이 이제 28일로 좀 더 미뤄집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밑바닥을 많이 보여줘서 사실 저는 그 결선에 대한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친윤 쪽에 푸시를 받기 때문에 당원들 대상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원희룡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황희두 이사는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역대 최악의 정치 빌런 선발대회 아니냐라고 제가 명명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당원들이 괴로울 것 같아요. 누굴 뽑아도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겨가면서 1차에 끝낼 만큼 성공적인 경선을 치르지는 못했다. 그런 생각은 들어서 저는 50% 밑으로 득표를 해가지고 결선에 가기는 갈 것 같고 결선에 가더라도 또 그 안에서 상대평가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의 손을 결과적으로는 들어줘서 좀 상처뿐인 영광 이런 식으로 한동훈 후보가 결국 당대표가 되더라도 뭐 김옥균이든 뭐든지 간에 별로 이렇게 끝이 마무리가 아름다울 것 같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후보가 많이 된다면 국민의힘의 기조가 좀 변할까요? 자, 그럼 친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후보들 다 친윤 아닙니다. 저분들 다 아닙니까? 지금 등에 칼 꽂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고 지금 어떤 말을 하나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저 넷 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극단의 대립까지는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동일체 내지는 서로 과거에 캐비넷을 서로 물고 물리는 뭐 우리 법적으로는 동시행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는 파국은 좀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한 배를 타서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렇게 싸우는 게 뭐 진짜 쇼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해관계로 뭉치잖아요. 뭐 가치로 뭉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또 저렇게 봉합 쇼를 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결선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결선이 갔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더 격렬해질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또 팩트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팩트 싸움. 아니 범죄가 더 많이 폭로될 거기 때문에 공익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선을 하게 되면 오후에합니다. 28일 날. 그때까지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슷비슷하다가 한번 해볼 만하다 싶으면 더 얘기를 하겠죠. 바라는 이상. 서로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아주 위험한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또 불편해하겠네. 반대로 뭐 원희룡이나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후보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집에 가거나 뭐 심각하게 말하자면 학교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뭐. 집에 가거나 학교에 가. 왜냐면 이제 너무나도 지금 서로 범죄 폭로 대회를 하는데 아니 왜 막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그렇죠? 지사도 실형 2년 받았고요. 국정원 댓글로는요 원세훈부터 싹 다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아마 밤잠을 잘 못 이루지 않을까. 지금 정치권에 너무 준비 없이 설 익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동지관계도 없고 신뢰도 없으면서 모든 지금 범죄 혐의가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각 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댓글팀 운영은 그 공수처에만 고발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공소 취소는 또 이제 딴 나경원, 한동훈 아마 다 고소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국힘당 그 단톡방에서도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왜냐면 패스트트랙에 또 얽힌 의원들 입장에선 이게 그냥 나경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 자기도 얽힌 얘기인데 한동훈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이거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여기서 이번에 만약에 망하게 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학교를 준비하게 되지 아니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는요. 저 패스트트랙 사건이요. 2020년도 1월에 기소하거든요. 그 직전까지가 한동훈 후보가 당시 대검에서 그 반부패 부장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 기소를 했고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던 분이 한동훈 당시 검사인데 그 기소는 잘한 거죠. 왜냐면 패스트트랙 위법이니까. 근데 그렇게 기소했던 검사가 무슨 낯짝을 들고 그 당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니냐. 차라리 그때 기백 있게 기소했던 정의로운 검사가 되려고 했었으면은 무소속을 하든지 민주당에 가서 정치를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진영을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살다 보면 선례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저 대통령부터 저 박근혜 잡아넣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도 국힘에서 또 대통령까지 하는 거 보고 또 배우지 않았나. 정말 몹쓸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이따가 있을 좀 특별한 대담 때문에 조금 땡겨서 합니다. 두 분 케미가 좋다. 진이84님 글 주셨고요. 신인규 황희도 이렇게 KT24님도 글 주셨습니다. 결선 가자 이렇게 시리님입니까? 이 얘기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국민의힘당을 바라보고 비판하네요 라고 글까지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게 없는데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김두관 후보라든지 김지수 후보가 각자의 이 자신의 강점을 어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외연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SNS에서 또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해서 또 뭐 메시지 팀장 뭐 잘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다양성과 역동성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여줄 것인가를 어필해야지 저런 식으로 가는 게 전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77.7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이번에 그걸 깰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기록적으로야 깨지겠지만은 전 이게 민주당의 단기적으로는 당이 결집돼서 뭔가 일사불란한 장점은 있겠지만은 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뼈아픈 저는 뭐 독하게 말하면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바닥이고 아무리 예외 같은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아쉬운 점은 예외적인 대통령을 만나니까 우리도 예외의 법칙을 쓰겠다. 자꾸 이런 식의 좀 소극적인 방법에서 정당화 논리를 쓰는데 전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정당, 오히려 더 정답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당이 더 단단하게 뭉칠 텐데 이렇게 되면 역동성이나 다양성이나 확장성은 상대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비용은 좀 치러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두관, 김지수 후보 몇 표 정도 가져갈까요? 지금 뭐 사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그 뭐 보통 한 자릿수가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정도의 그치 특히 이번에 또 어제 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더 결집이 된다기보단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그 말이거든요. 집단 뭐 땡땡땡 정권 못 잡는다 이러다가 이거 글 썼다가 이제 지웠긴 하지만 논란이 되고 본인도 이제 나중에 좀 표현이 가했다 사과도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가 뭘 얘기하려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뭐 당원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표현을 써서 좀 너무나도 감정적인 표현으로 느껴질 만한 부분들 이런 건 저는 굉장히 좀 잘못했다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내에 있는 많은 다선 의원들이 출마조차도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민주주의의 원칙을 얘기하고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구현할 사람들은 또 민주당원들이거든요. 그 안에 또 많은 당에서 혜택을 받았던 그 다선 의원들이 그 역할들을 좀 하면서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 김두관 후보도 혼자서 지금 뭐 한 자릿수 득표를 하면서 이거를 어려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좀 감정이 좀 폭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와서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신인규 위원장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또 충분히 계시잖아요. 그 당원들 중에서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싸우겠다. 이재명 대표와 그 체제는 이런 뭐 A라는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나는 B라는 방식으로 싸우겠다. 나도 한번 길을 만들어 보겠다. 그럼 이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런 방식으로 다양성을 민주당이 확보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렇게 막 입에 담기도 힘든 얘기들 하면 신규 위원장 같이 생각하는 민주당원들을 설득을 못하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하여튼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요. 또 민주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말간에 조사가 됐습니다. 뒤늦게 보고를 받은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자,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죄송하다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게 말이 되나요? 아니 지금 뭐 분당이 유행입니까? 검사들도 분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는 뭐 찐윤 검사 내지는 뭐 반윤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신용하는 그런 검사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뭐 이창수 지검장이 잘못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 본질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부득이하게 발의했을 때도
무슨 국회가 직권남용이다,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돈 없는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저는 이원석 총장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패싱해서 김건희라는 사람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제3의 장소에서 보안과 경호를 고려해서 소환을 해준다. 그러니까 소환을 검사가 당한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다 법 앞에 평등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특수계급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게 선례가 되면은 많은 국민들, 특히 뇌물죄를 저지른 뇌물 공무원들이 검찰에서 부르면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 집 앞에 커피숍으로 와라. 나 보안과 경호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면 명분이 섭니까? 그럼 김건희는 되는데 당신은 안 된다라고 말할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스스로 본인들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전 거기에는 가장 주된 책임은 권력의 애완견 짓을 한 전 이원석 총장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분 임명되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예측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본인의 불찰 죄송하다 해명하고 또 사과가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냥 패고 나서 미안?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네. 아까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 다 공감하는 게 네. 이거 일반인들이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막 검찰 어디로 와서 조사해달라 하고 뭐 핸드폰 비밀번호 한 20자리 이상 해놓고 아이폰 그 락 걸어놓고 네. 배째라 하면 그 일반인들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측의 최지우 변호사가 뭐 영부인이가 이렇게 당한다 이런 식으로 정쟁화 정치화됐다고 얘기했는데 김건희 씨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윤석열 대통령 믿고 지금 저렇게 까부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라는 걸 전혀 읽지 못하고 그 검찰이란 좁은 집단 안에 갇혀서 거기서 그냥 자기 출세욕에만 눈이 머니까 지금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창수 검사장한테는 하나 꼭 이 방송 보실지는 모르지만은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안 볼라요? 아, 보면 좋겠고. 그럼 뭐 주변에 참모들이라도 본다면은 예. 아니 권력이 절대 그러니까 유한하거든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다 역사에 남을 거고 아마 이창수 지검장 같은 그런 부류의 정치 검사들 지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끝까지 우리 사회가 저는 그 책임을 좀 뿌리째 정치 검사라고 딱 짚어주셨네. 아, 정치 검사죠. 예. 아니 그 법 앞에 그 이원석 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그 멋있는 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근데 예외, 특혜, 성역을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창수 검사장은 더 말할 가치가 없는 정치 검사인데 네. 저는 그런 부류의 검사들의 책임을 물을 날이 좀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김건희여서 조사가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검찰총장하고 이창수 지검장하고 싸우는 모습 아니면 뭐 이런 대련 모습 이 모습이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걸 또 노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통령실에서는 또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이길 수 있겠다, 언플로 덮을 수 있겠다 싶은 걸 막 법적 조치한다고 막 치고 나가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슬쩍 발 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미 그 패턴도 너무나 많이 읽혔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나왔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센 척 많이 했잖아요. 검사 탄핵 때라든지 네. 증인 채택됐을 때 그렇게 센 모습을 보일 수 없었는데 왜 어제는 아침에 그 기자회견 할 때 그냥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조치하겠다 이 정도로만 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뭘 더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허수아비란 얘기를 듣는 좀 겁니다. 밋밋하긴 밋밋하죠. 민주당이나 막 힘없는 쪽 가가지고 그러면 난리를 치면 여기 가서는 막 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의 속성인데 그동안에는 검찰이요. 그래도 권력이 힘이 빠지고 지지율이 빠지면 그 권력을 수사하기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의 신형, 권력의 사냥개가 권력 그 자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은요. 자신들의 사냥개가 권력이 됐기 때문에 그 사냥개를 물지 않습니다.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검찰의 지금 이러한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원석, 뭐 이창수 둘의 뭐 이런 싸움이나 이런 갈등으로 아까 뭐 김건희 여사 사건을 가린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김건희에 대한 이런 특혜성 이런 뭐 조사도 아닌 조사 저는요 검찰 조사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거 처음 봅니다. 네. 정말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검사를 소환합니다. 우리 집 앞으로. 저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아니 오히려 이해할 것 같으면 그냥 가서 받는 게 정상적으로 받는 게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더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가 한동훈 알아봐줘요.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기가 그렇게 사과하고 싶었다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네. 차라리 그렇게 사과하고 싶으면 포트라인에서 사과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냥 입만 산 거죠. 자, 이런 어떤 이 검찰 조사, 장소, 시간 이런 거
그래서 검찰이 짠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사실은 저는 용산이요. 저는 대검찰청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2달 전에도 인사건 패싱 때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검찰총장의 직위가 참 초라해 보일 지경이었는데 어제도 이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뒤통수 맞으니까 검찰총장이 삑소리도 못하고 아프다고 소리도 못 내는 그런 검찰총장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리고 과거에도 군부 쿠데타 있었을 때도 별 2개짜리들이 별 4개 정성화 총장 체포하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실 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에서는 나름의 권력을 얻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대놓고 할 수 있을까? 이원석 총장의 대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앞으로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하는지 그 여부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검찰총장 거치 문제는 이제 9월달 중순까지가 임기인데 이게 뭐 영이 있습니까? 중앙지검장이 말도 안 듣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뭐 이상한 한자성어 4개 뭐 매개 기억이 안 나서요. 왜 한자성어를 왜 해요, 자꾸?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법불 뭐 악인가? 뭐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봐요. 정정당당 공명정대 이런 거로 차라리 하세요. 그럼 한자성어 뭐 하여튼 하긴 하던데. 앞으로 검찰총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또 저렇게 물론 또 저래 있다 갑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왜냐면 만약에 진짜 던지고 각오라고 제대로 들이받을 거였다면 어제 아침에 했어야 되는데 그게 못했기 때문에 더 하면 뭐 좋아요 한두 달. 아니, 월급 받잖아요. 월급. 월급이요? 월급 2달치 나오니까 생계형입니다. 전형적인 생계형. 한두 달 더 하면 좋나?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선례 얘기를 했잖아요. 저런 무도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 혹은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저렇게 대통령까지 한다는 선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수의 국민들은 그러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을 만들어놔야 저들이 최소한 저런 식으로 모렴치한 짓은 함부로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탄핵 청원도 이제 100만 명 훨씬 넘게 참여했는데 이제 좀 조만간 거리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는 이원석 총장이 저런 뭐 권력의 사냥개라는 상당히 뭐 애완견 내지는 저런 오명도 있지만은 또 하나 포인트는 중앙지검장이면 자기 부하거든요. 검사동일체. 완전 부하죠. 뭐 진짜 우리 앵커님도 군에 계셨으니까 군과 같은 조직인데 자기 부하한테 저렇게 뒤통수 맞는 거는 본인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지금 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오늘 출근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아마 출근하셨을 겁니다. 출근하셨을 거예요. 하면서 그만한다 하는 게 안 맞아요. 지켜보시죠. 또 한자 또 써보지 또 법불악인가 뭐. 또 사자성어를 어제 밤에 또 찾아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도 나와서 월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실 것이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한두 달 더 하면 많은데요. 근데 본인의 무능함을 저는 만천하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장면 아닌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보는 국민들이 더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해두 이사, 신은기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